아이고, 아파. 새벽 5시 반, 개인 택시를 운전하던 노태수는 갑작스런 옆구리 통증에 운전대를 놓쳤습니다. 차는 도로변에 비스듬히 서고 태수는 차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해 구급차가 도착했고 태수는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서 깨어난 태수의 귓가에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급성 심부전증입니다. 이번 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김영호 신장내과 과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태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가 답했습니다. 800만 원 정도 드실 겁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개인 택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에게 800만 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고작 150만 원, 적금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 안 하고 약으로만 치료할 수는 없나요? 태수의 간절한 질문에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태로는 약물 치료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병상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던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다.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마침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사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태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부전증, 800만 원의 수술비, 이번 주 안에 해야 한다는 급박함까지. 하지만 전화 너머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투자한 것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도 밀렸고.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아버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며칠 쉬시면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정말 돈이 없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태수는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노태수는 71살의 개인 택시 기사였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으로 번 돈은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42살의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며느리 한서윤은 41살로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실리를 따지는 성격이었습니다. 태수는 아들 가족과 그리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날 뿐 평소에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는 서로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우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아버지가 아플 때는 도와주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태수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며느리 서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서윤아, 아버님이다.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지만 서윤의 대답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정말 여유가 없어요. 앞으로는 돈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당하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옆 병상의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매일 교대로 병문안을 왔는데 자신은 혼자였습니다. 간호사들도 가족분들은 언제 오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태수는 바빠서 못 온다고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은 조용해졌지만 태수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수가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웃 박순자 할머니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태수야, 어디 아파서 입원했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순자는 태수보다 1살 많은 72살이었지만 워낙 정정해서 태수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신장이 안 좋다고 해서 입원했어. 태수는 수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수야, 진훈애는 안 와? 순자의 질문에 태수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바빠서 못 온다고 하네. 바쁘긴 뭐가 바빠. 아버지가 아픈데. 순자가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 맞다. 태수야, 이거 봐. 우리 동네 김씨네 며느리가 올린 사진인데 진훈애랑 같이 찍은 것 같던데. 순자가 보여준 사진을 본 순간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유람선이 보였습니다. 한강에서 열린 칠순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한가운데에 아들 진우와 며느리 서윤이 샴페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저녁이래. 서윤이 아버지 칠순잔치라고 하던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 5천만 원은 들었을 거야. 순자의 말에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날 돈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5천만 원짜리 잔치에서 웃고 있다니 태수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태수의 말에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태수는 사진을 다시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8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었나? 5천만 원은 쓸 수 있으면서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과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냉정할 수 있지? 옆 침대에 환자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태수만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기대하지 말자.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을 팔자니 살 곳이 없고 대출을 받자니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태수가 병원 로비를 산책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야, 노태수. 뒤를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쳐다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혹시 정인호? 태수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맞다. 정인호다. 두 사람은 서로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46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정인호는 태수의 군 시절 전우였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며 죽고 살기를 함께했던 사이였습니다. 특히 인호는 태수가 적군의 총탄에서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태수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 그때 내가 날 업고 뛰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야. 인호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전우끼리 당연한 거였지. 태수도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태수야, 너 여기서 뭐래? 혹시 아픈 곳이 있나? 인호의 질문에 태수는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급성 신부전증, 800만 원의 수술비, 그리고 가족들의 냉대까지. 이야기를 듣던 인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태수야, 왜 진작 연락 안 했어?
내가 도와줄게. 인호의 말에 태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인호야.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할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날 살려줬는데 이것도 못 해주겠어? 인호는 이미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 지금 변호사 해. 그동안 열심히 살았거든. 수술비는 내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인호야, 그런데 너한테 그런 부탁을 어떻게 해? 부탁이 아니야. 빚을 갚는 거지. 내가 날 살려준 빚말이야. 인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호는 병원 원무과에서 태수의 수술비를 모두 처리했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마치 용돈처럼 쉽게 처리하는 모습에 태수는 감동했습니다. 인호야, 정말 고맙다. 언제 갚을지는 모르겠지만 갚을 생각하지 마. 이미 갚았잖아. 46년 전에. 인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원비나 다른 비용도 다 내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치료에만 집중해. 태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오래된 전우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인호와 태수는 병실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녁 후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호는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어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나는 결혼도 안 했어. 일만 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돈은 좀 모았지. 인호의 말에 태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호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짐만 지우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내 덕분이야. 인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수야, 너 자식들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속상하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픈데 그럴 수 있어? 인호의 분노에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기대하지 않으려고 해.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 잘못 키운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한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태수가 우연히 자신의 고향 땅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호야, 나 고향에 땅이 좀 있어.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 논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놀리고 있어. 3,000평 정도 되나? 인호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태수야, 그 땅이 어디야? 경기도 파주 쪽이야. 왜? 태수의 대답에 인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정확한 주소 알아? 응, 파주시 어디. 태수가 주소를 말하자 인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태수야, 혹시 그 땅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인호의 진지한 표정에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시골 땅인데 얼마나 하겠어. 평당 몇십만 원 정도? 인호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검색하던 인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태수야, 이거 큰일 났다. 왜? 무슨 일이야? 태수가 불안해하자 인호가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이 다음 달에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발표날 예정이야. 지금까지 비밀이었는데 그게 뭔 말이야? 태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땅값이 하늘로 솟을 거야. 평당 300만 원은 넘을걸. 3,000평이면. 인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90억에서 100억 정도야. 태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100억? 맞아.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면 아파트 단지나 상가가 들어설 수 있거든. 그러면 땅값이 폭등하는 거야. 인호의 설명에 태수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800만 원 때문에 고민하던 자신이 100억의 땅 주인이라니. 수술날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김영호 과장의 격려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태수는 안도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난 태수 곁에는 인호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깨어났구나. 수술 잘 됐대. 인호의 목소리에 태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호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너는 푹 쉬어. 인호는 태수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들과 며느리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죽든 살든 상관없나 보다. 하지만 인호는 매일 병원에 와서 태수를 돌봤습니다. 간병비도 내고 필요한 것들도 다 챙겨줬습니다. 인호야, 너한테 이렇게까지 폐를 끼쳐서 미안해. 폐가 뭐야? 당연한 거지. 병실에서 지내며 태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00억짜리 땅 이야기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말 내 땅이 그렇게 비싼 게 맞나? 인호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공식 발표할 거야. 그러면 정말 대박이야. 하지만 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뭘 하지? 아들한테 줘야 하나? 태수야,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천천히 생각해봐. 인호의 조언이었습니다. 퇴원일이 다가왔습니다. 태수는 건강을 회복했고 의사도 퇴원을 허가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김영호 과장의 인사에 태수는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인호가 퇴원 수속을 도와줬습니다. 태수야, 집에 가서 푹 쉬어. 내가 가끔 들를게. 인호야, 정말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서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퇴원한 지 이틀 후였습니다. 태수가 집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 진우와 며느리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과장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받으셨어요? 서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많이 야위셨네요. 정말 걱정했어요. 진우도 연기하듯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는 이들의 갑작스런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800만 원조차 아까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효심을 보인다니. 들어와라. 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진우와 서윤은 태수 주변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챙겨주는 척했습니다. 아버지,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시죠? 식사는 잘하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수술비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서윤이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변호사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로요? 진우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태수는 이들의 속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옛날 친구가 도와줬다.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재산 정리 같은 거 생각하고 계세요? 서윤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미리미리 정리하시던데. 그리고 아버지, 고향에 땅이 있으시잖아요. 그 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진우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이들이 무엇을 노리고 왔는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생각 없다. 태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들이 돌아간 후 태수는 인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호야, 오늘 진우네가 왔었어.
갑자기 효자 효부가 됐더라고. 태수의 말에 인호가 웃었습니다. 아, 소문이 났나 보네. 요즘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 지역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갑자기 변한 거구나. 태수는 씁쓸했습니다. 태수야, 조심해.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돈 앞에서는 가족도 믿을 수 없어. 인호의 경고였습니다. 인호의 예상대로 며칠 후부터 진우와 서윤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에 들러서 태수를 챙겨주는 척했습니다. 반찬을 사다 주고 약을 챙겨주고 병원 검진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효자 효부 같았습니다. 아버지, 몸이 불편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인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태수야, 내일 오후에 공식 발표 있을 예정이야.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언론에서도 관심 많이 보이고 있어. 예상 시세가 평당 350만 원까지도 나오더라. 태수는 문자를 읽고 있는데 마침 서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누구한테 온 문자예요? 서윤이 슬쩍 휴대폰 화면을 엿보려 했습니다. 그냥 친구 문자다. 태수가 휴대폰을 치우려 했지만 서윤이 이미 몇 줄을 읽었습니다. 평당 350만 원이라는 글자를 본 서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땅 관련 얘기예요? 아니다. 다른 얘기야. 태수가 부정했지만 서윤은 이미 눈치를 챈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진우와 서윤의 태도가 더욱 극진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아침을 챙겨주고 점심시간에도 들르고 저녁에도 와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모시고 살까요? 서윤이 제안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 태수가 거절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편하실 때까지만이라도. 진우도 끈질기게 제안했습니다. 인호가 예상했던 대로 다음 날 오후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파주 지역 개발 제한구역 해제 발표였습니다. 뉴스에서도 크게 다뤘습니다. 해당 지역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태수의 휴대폰은 그날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부동산 업체들의 전화였습니다. 어르신, 땅 파실 생각 없으세요?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겠습니다. 이런 전화들이 쏟아졌습니다. 발표 다음 날 저녁 8시, 진우와 서윤이 평소보다 일찍 태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절함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지. 가족회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우도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서윤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등록증 발급 신청서,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재산 관리가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서윤이 서류를 태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냥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태수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아, 이게 뭐야?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아버지가 편하시게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 땅도 빨리 팔아야 해요. 지금이 최고가거든요.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진우가 재촉했습니다. 오늘 당장 처리하면 내일부터 매매 진행할 수 있어요. 태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진우야, 서윤아. 내가 말할 게 있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병원에 버려뒀을 때를 기억하나? 진우와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8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웠지?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때는 저희가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서윤이 변명했습니다. 힘들었다고? 그런데 같은 날 5천만 원짜리 잔치는 할 수 있었잖아. 태수의 말에 두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나는 다 알고 있어. 태수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800만 원도 아까웠던 너희에게 100억이 웬 말이냐.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오늘로 끝이다. 진우가 흥분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아들 며느리인데 왜 이러세요? 아들, 내가 죽어가는데 외면한 게 아들이냐? 태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황이 격해지자 서윤이 태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리끼리 이럴 일 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 박순자가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너무 커서. 경찰 뒤로 인호도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인호가 상황을 파악하고 진우와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아버지를 협박하는 거냐? 아니에요.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서. 서윤이 변명했지만 인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괜찮아? 응, 인호야. 이 사람들이 위임장에 도장 찍으라고 협박했어. 태수의 말에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강요받으신 게 있으세요? 경찰의 질문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 재산을 넘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진우가 반박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서로 차분히 해보세요. 인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수야, 이미 다 준비해놨어. 전 재산을 공익신탁으로 설정했어. 어제 공증받았고. 진우와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땅은 사회에 환원된다는 뜻이야. 의료 취약계층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쓰일 거야. 인호의 설명에 서윤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진우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 내가 죽어가는데 외면한 게 잘못이 아니냐? 그리고 돈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달려온 게 잘못이 아니냐? 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만약 또 오면 노인학대로 신고하겠다. 태수의 최후 통첩에 진우와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어르신들, 앞으로는 평화롭게 지내세요. 경찰이 떠나고 이웃 순자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태수와 인호만 남았습니다. 태수야, 괜찮아?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시원하다. 태수는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인호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우리끼리 무슨 감사 인사야. 너도 좋은 일 하는 거잖아. 인호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공익신탁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의료 취약계층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태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사랑은 돈 앞에서 시험받는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 늦게라도 내 삶의 주인을 되찾아서 다행이야. 태수는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고
태수의 마음도 평화로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